네, 안녕하세요. 조영국입니다. 저도 투자자하고 소비자의 마음을 계속 얻고 싶습니다. 근데 너무 어려운 일인 것 같고요. 오늘 강의하게 돼서 너무 기쁘고 감사합니다. 그 앞에 뭐 활동이 나왔는데 저는 외국인 투자도 받아봤고 증권거래소 투자 받고 그다음에 기관 투자자 이렇게 다 받아봤고 한국엔젤투자협회 만들고 나서는 제가 엔젤 투자자나 엑셀러레이터로서 투자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기업이 그 산업별로 성장 단계별로 이렇게 아이템별로 다 투자받는 방법 조금씩 다른데 가능한 한 오늘은 그 모두 다 공통되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그런 일반적인 그런 얘기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뒤에 보시면 그 투자 유치 프로세스의 주요 이슈들이 나오는데 기업 가치 산정하는 거, 우리 회사가 100억짜리다라고 하면 우리 회사의 전체 주식수 뭐 만주, 2만주 발행하신 거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서 100억을 잘라보면 한 주당 얼마짜리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한 주당 우리 가격이 결정되면 10억을 투자하는 분한테 그 10억 원어치의 그 주식을 드리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기업 가치 산정하는 얘기, 투자자의 종류, 투자자도 지금은 개인 투자자에서부터 엑셀러레이터, 그 VC, 신기술 투자자, 펀드, 증권사, 은행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각각의 투자자들의 종류와 성격이 조금 있습니다. 그리고 투자 계약서도 뭐 요즘에 뭐 이렇게 콜옵션을 행사를 하지 않아서 그 건설 업체들이 또는 보험 회사들이 사채 발행할 때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풋옵션이 뭔지 콜옵션이 뭔지 그런 이슈들이 조금 있습니다. 그리고 엑시시라는 얘기도 많이 하게 되는데 결국은 투자를 했으면 돈을 우리 어떻게 뭐 돌려줄 거야 라는 내용이에요. 근데 요거에 대한 헷갈림 이런 게 굉장히 또 많이 일어나는 거고, 얼마 전에도 어떤 대표님하고 얘기를 했는데 그 어떤 투자자가 10억을 투자하는데 그 대표님 물어봤대요. 그러면 당신들은 10억 투자하고 나서 이거를 어떻게 회수하실 거냐라고 했더니 우리는 한 3배 정도 먹으면 됩니다. 이렇게 투자자가 얘기를 하셨대요. 그래서 대표이사님이 야, 이런 사기꾼들 아니 10억하고 30억을 가져간다는 얘기야? 뭐 이렇게 생각을 하셔서 투자를 받지 않겠다라고 결정을 하셨는데, 이거는 사실은 투자를 10억 해서 30억을 상환받겠다는 얘기가 아니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회사 가치가 처음에 30억짜리였는데 3배가 돼서 90억짜리가 되면 그때 내가 주식을 팔겠다, 다른 사람한테 팔거나 당신이 사주거나 코스닥에 상장하거나 이런 것을 얘기했을 수도 있는데, 그걸 단순히 상환 금액을 3배로 생각을 해서 그렇게 오해를 하셔서 투자자를 받지 않은 그런 케이스도 있었습니다.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얘기고요. 실제로 투자하고서 돈을 상환해라 라고 하는 분도 계세요. 근데 그렇게 뭐 무지막지하게 하는 거는 좀 체크해 봐야 되는 거겠죠. 근데 뭐 여기 사업계획서도 심사하는 방법이나 구성하는 얘기, 그 다음에 투자 협상 동향 이런 것도 실제로 우리가 투자 유치 진행하다 보면 다 만나게 되는 것들인데, 이거 오늘 한 30분, 40분 만에 이걸 다 얘기할 수는 아마 없을 거예요. 근데 제가 오늘 그 제목을 잡으면서 부제로 대충 알아보는 투자 유치 이렇게 하려고 했었거든요. 왜냐면은 이걸 다 굳이 세세하게 다 프로세스를 아실 필요는 없어요. 사실 그걸 모른다고 해서 투자 유치가 안 되는 것도 아니고, 그걸 모른다고 해서 투자자가 막 돌아가고 뭐 그런 거 아닙니다. 근데 다 겪으면서 여기 여러 가지 단계 중에 어떤 단계에 해당하는 것들에 대한 주제나 대화가 나오면 나중에 물어보실 분들이 주위에 되게 많으실 거예요. 이미 이런 프로그램에 들어오셔서 수료증을 받게 되시는 분들은 이미 저하고도 어떻게 연결이 되는 거고, 주위에 그 주관사들 뭐 전남 창조 혁신센터라든지 뭐 나이파라든지 다 의뢰하실 곳들이 있으니까 그때마다 물어보시는 게 좋습니다. 물어볼 데가 없는 게 문제예요. 어디에 물어봐야 될지 모르는 거, 그게 힘든 거지 나머지는 우리가 경영하면서 살아가면서 다 배우는 거고, 실무자들이 계시면 이런 종류의 이런 투자 유치 프로세스에 대해서 조금 더 찾아보면 또 다 있어요. 근데 정작 중요한 건 왜 저 투자자가 우리 회사에 찾아왔을까?
저 사람이 투자한다라는 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우리는 1억을 받아야 되는지 10억을 받아야 되는지, 그런 의사결정, 방향성, 이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시간을 많이 거기에 할애하려고 하고 있고요. 장표는 되게 많은데 빨리빨리 넘길 거고요. 아마 여러분들이 처한 상황들이 또 다 틀려요. 그래서 만약에 질문하실 수 있는 기회가 있으신 분들은 우리 회사에 대한 문제를 이렇게 한번 클리닉 받을 수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고 질문하시는 게 좋고, 왜냐하면 여기서 말하는 것들이 사실은 저의 경험이잖아요. 대표이사님들이 또 친구나 선후배 중에 투자 유치 받으신 분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분한테 물어보시게 될 건데, 그분만의 경험이에요. 그게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그분은 딱 그런 방식으로만 한번 받아봤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코칭을 해줄 수 있는데, 우리 회사는 또 다른 상태고 다른 아이템이고 다른 산업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제가 가지고 있는 한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부족할 수 있습니다. 부족하고 또 세상은 계속 바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계속 업데이트하고 최신 동향을 쫓아가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투자자의 마음만 알면 됐었어요. 근데 지금은 소비자들도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투자자들만 투자하는 게 아니라 크라우드 펀드, 대표적인 게 크라우드 텀블벅, 와디즈 이런 거 보면 우리도 투자하고 있잖아. 개인들도 투자하고 있고, 예전엔 그런 투자 유치 받으면 되게 무시했어요. 뭐 기관 투자자들이 투자 안 하니까 뭐 저기서 받아온 거네라고 했는데, 지금은 그거는 시장을 한번 태핑할 수 있는 시장 반응을 보는 거라서 굉장히 또 의미 있는 레퍼런스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투자 환경이 바뀌고 있다. 얼마 전까지 좋았는데 레고랜드나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굉장히 또 안 좋아진 것도 사실이고, 아마 지금 투자 유치 나서시는 분들은 IPO 시장이 이렇게 닫혀가지고 굉장히 어려움을 겪으실 거예요. 저희도 얼마 전에 투자하기로 했었는데 시장이 안 좋아져서 좋은 기업이라고 알고는 있지만 은행에 돈을 넣으면 10% 이자를 주잖아요. 그게 장난 아니거든요, 생각보다. 그래서 투자를 좀 다 철회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주제들이 투자 협상에 나서게 되면 만나게 되시니까 이 제일 문제가 그거예요. XCC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 투자자들이 뭐라 그럴까? 이 사람 아무것도 모르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리고 기업 가치, 우리 회사 주식 얼마 원하는 만큼 드릴게요. 이거 너무 싫어하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니네가 계산해서 우리 회사 얼마짜리다라고 생각을 해서 제시를 해야 되는데, 투자자니 얼만큼 원하셔야 돼, 거기에 맞춰 드릴게요, 이런 얘기들은 정말 힘든 얘기죠. 다시 말해서 다른 사람한테도 이렇게 얘기하고 다른 투자자한테도 이렇게 대답을 못할 정도면 이 사람 아이템이 아무리 좋아도 사기당할 수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대충 처음 들어본 단어만 아니면 좋겠다. 나머지는 그때그때 알아가면 된다. 오늘 강연 들어보신 분들 좀 느끼셨을 텐데요. 투자 유치라는 게 단순히 돈만 차갑게 움직이고 뭐 갑을 관계가 형성이 되는 시장이 아니라 한 사람의 마음을 사고, 그리고 그 사람들을 매료시켜서 결국 나와 같은 배를 타게 하는 굉장히 재미있는 프로세스가 바로 투자 유치 프로세스입니다. 들어보시면은 지금 약간 일종의 연애와 같다고도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게 매력과 신용과 신뢰, 안정성, 그리고 나의 미래, 이 모든 것들이 다 설득이 되어야 되는 과정이다 보니까 저희 브랜딩이라고 표현이 되는 전 과정 중에서 가장 고도의 기술과 전략이 조금 적용이 되는 분야가 바로 이 투자 유치 프로세스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 오늘 그 시장 한 중간에서 새로운 기업을 매번 발굴을 해주시고 그 기업을 키워주고 계시는 조용국 대표님께서 오늘 강연을 진행을 해주셨는데, 저희 오늘 노스마운틴의 조용국 대표님께서 투자자 그리고 소비자의 마음을 얻는 것의 공통점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진행을 해주셨는데요. 제가 이제 대표님께서 강연해 주셨던 내용의 일부를 좀 발췌하면, 결국에는 경험하게 하고 소비하게 하고 우리를 기대하게 하고 스토리를 만들고 이 펜을 만들어서 사업계획서를 잘 만들어서 이 투자자들의 마음을 좀 사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뭐 정관이나 재무제표나 이런 좀 서류들을 다 준비를 잘 하셔서 회사를 점점 키워나가는 게 이제 그 스타트업의 좀 묘미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회사 대표님들이 아니시더라도 이게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좀 끌어내는가라는 부분들이 되게 좀 요소들이 많이 녹여져 있었던 강연인 것 같아서 재밌게 들으시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저희 그러면 대표님 보내드리면서 저희 이제 첫 번째 강연을 좀 종료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대표님 좀 마지막으로 좀 인사를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말에 시간 내셔서 이런 공부하시는 거 너무 훌륭하신 것 같고요. 다음에 또 기회 있으면 좀 더 구체적인 사안으로 만났으면 더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인슈딜의 대표 이남수라고 합니다. 앞서 그 사회자님께서 이제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제 저는 지금 하나의 그 스타트업을 운영을 실제로 하고 있고요. 이전에는 이제 직전에 운영했던 이제 스타트업을 M&A를 실제 이제 성공시켰던 사례를 위주로 이제 오늘 말씀을 드릴 거고, 그에 앞서서 그러니까 피인수 기업 입장에서, 그러니까 우리들 입장에서 M&A를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지, 그리고 스타트업에게 M&A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 이제 앞서 뭐 엑싯의 한 방법이라고 이제 표현을 해 주셨듯이 엑싯이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죠. 뭐 공개 시장에 상장하는 방법이 있고, 또 M&A를 통해서 엑싯하는 이 두 가지 플랜을 갖고 있다면, 이제 되게 많은 케이스들은 이제 IPO보다는 그 M&A를 통해서 엑싯되는 사례가 실제로 많긴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제 스타트업을 운영을 할 때 M&A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지에 대한 얘기를 오늘 좀 드릴까 하고요. 앞서 이제 연사님께서는 아무래도 투자 유치와 관련된 내용을 아마 설명을 해주셨다면, 저는 실제 당사자죠. 저희 이제 회사를 운영하는 대표, 리더십에 대한 이야기를 아마 좀 많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서론이 좀 길었네요. 저희가 그 M&A 했어, 우리 M&A 했어 라고 이제 얘기를 할 때, 사실 그 M&A라는 용어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인수와 합병이 합쳐진 용어죠. 인수 합병 됐다라고 얘기했을 때 근원적으로 두 개의 의미는 큰 차이를 갖습니다. 어쨌든 저희는 M&A를 통해서 엑싯이라는 과정을 겪게 되고, 그리고 그 이후에 PMI라고 얘기하는 통합의 과정을 거칩니다. 이제 저희는 피인수 기업이고 인수한 기업이 있겠죠. 그러니까 피인수 기업과 인수 기업 간의 통합의 과정을 이제 향후에 거치게 되고, 실제로 M&A를 통한 엑싯 이후에 그 PMI 과정을 통해서 그 M&A에 대한 정당성을 역시 또 그 인수시킨 대표가 이제 검증을 해줘야 되는 이제 후반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근데 이 모든 거를 저희는 통틀어서 M&A 했어라고 얘기하지만, 이것이 인수를 얘기하느냐, 합병을 얘기하느냐는 이제 좀 차이가 있다라는 거죠. 조금 더 들여다보면 인수라는 것은 어떤 이제 화학적 결합을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화학적 결합이라는 것은 회사를 M&A를 그 인수하는 과정에서 저희의 이제 경영권을 이제 넘긴 거죠. 그러니까 흔히 이야기하면 이제 대표자가 갖고 있는 큰 주식을 큰 주식이 이제 반증하는 것은 그 주식의 보유 수량으로 하여금 경영권이 나에게 있어라는 것인데, 이 인수라는 어떤 화학적 결합을 통해서 이 경영권 자체를 넘기는 겁니다. 그리고 그에 반해서 이제 합병이라는 절차는 이전에 피인수 기업과 이제 물리적 결합을 뜻하는데, 또 물리적 결합이라는 건 무엇이냐 하면은 쉽게 말씀드리면 피인수 기업이 해체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라지는 거죠. 장부상으로도 사라지고 주식도 다 사라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인수기업의 완전히 이제 물리적인 합병의 절차를 거치는 것이 이제 합병이라는 용어고요. 이거를 모두로 통틀어서 인수, 합병, M&A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 실제 이제 많은 스타트업들이 M&A 되는 사례는 주로 인수에 속한다고 보시면 되겠죠. 왜냐하면 인수 후에 회사의 체질 개선에 맞춰서 회사를 변모하고, 앞서 말씀드린 PMI 과정을 거쳐서 이 회사에 대한 인수의 정당성을 확보한 이후에 합병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흔한 이제 절차입니다. 처음부터 무리하게 합병을 하진 않는 케이스가 이제 굉장히 많죠. 그래서 저희가 아마도 향후에 우리 스타트업이 이제 M&A를 했다라고 얘기했을 때는 보통 인수의 케이스가 이제 많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먼저 저희가 이제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왜 인수하냐라는 거를 먼저 이제 봐야겠죠. 이제 인수자의 관점이죠. 이제 피인수자의 저희의 관점이 아니라 인수자의 관점에서 도대체 왜 인수를 하는가? 큰 돈을 들여서 왜 인수를 하지? 직접 하면 될 텐데? 라는 이제 의구심을 가질 수 있죠. 그래서 인수 기업 입장에서 왜 인수를 하나라고 보면은 크게 두 가지로 압축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먼저 첫 번째는 기업의 가치를 증대하기 위해서죠. 즉, 어떤 신사업에 대해서 새롭게 진출하는 신사업에 대해서 내가 직접 할 것인가 혹은 이미 잘 설계되어 있는 거, 이미 잘 동작되고 있는 서비스를 인수할 것인가 이를 통해서 좀 더 빠르게 기업 가치를 증대시킬 수 있다라는 것이 검증이 된다면 인수의 큰 이제 정당성이 확보가 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잠재적 경쟁자를 무력화시키기 위해 그러니까 추격자를 이제 1, 2위가 3등을 인수하는 방식. 그러니까 앞서서 시장을 선도하는 기업이 추격자들을 인수해버려서 시장 파이를 훨씬 더 빠르고 크게 점유하는 방법으로 취하는 것이 인수의 두 번째 방식이라고 보시면 어느 정도 압축이 될 것 같아요. 이 이외에도 뭐 사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대개의 경영권을 인수한다는 것에 경영권을 무리하게라고 하긴 좀 그러지만 큰 돈을 들여서 큰 프리미엄을 주고 경영권을 사는 이유는 이렇게 크게 이제 두 가지로 압축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업의 가치 증대를 위해, 그리고 두 번째는 잠재적인 경쟁자를 무력화시키기 위해. 저희가 흔히 이제 뉴스에서 회자되는 케이스가 이제 두 번째 케이스가 좀 많죠. 1위 기업이 2위 기업을 인수한다거나 1, 2위 기업이 3등의 기업을 인수해서 한 번에 시장 파이를 크게 가져가는 것. 그 두 번째는 제가 이제 타입 A, B라고 이제 좀 그림을 그려왔는데요. 그 인수 기업의 입장에서 크게 두 가지로 대기업이 스타트업을 인수하는 케이스가 있을 것이고 타입 A, 그리고 타입 B. 스타트업이 스타트업을 인수하는 케이스도 있습니다. 이 두 번째 케이스가 요즘 꽤 많이 벌어지고 있는 현상인데 크게는 큰 기업이 작은 스타트업을 인수하는 경우, 그리고 어느 정도 체질이 있는, 체격이 있는 스타트업이 좀 작은 중소 스타트업을 인수하는 케이스, 이게 타입 A, B로 나눌 수 있는데. 이 대표님이 이제 그 인슈딜, 그 저희 링커벨 대표님, 이남수 대표님께서 이제 강연을 진행을 해주셨는데, 저희 그 대표님께서 앞에 본인 소개를 먼저 하신 게 아니라 중간에 진행을 해주셨습니다. 그 AJ 렌터카에서 이제 넘어서 이제 SK 렌터카 다 안 써보셨던 분들 없으실 거예요. 다 아실 텐데 저희 회사를 이제 정말 성공적으로 잘 이제 그 M&A를 성공하신 대표님께서 그 어떠한 좀 과정들이 있었고 무엇이 중요하며 그 다음에 거기에서 고충은 무엇이 있고 신경 써야 되는 것들이 어떤 항목들이 있다라고 해서 강연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좀 재미있게 좀 들어주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첫 번째 세션 강의는 투자자의 입장에서 기업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떤 것들의 매력을 느낀다라고 해서 이제 설명을 해주셨고, 이 두 번째 강의는 이 내 소중한 내 자식과 같은 이 기업을 다시 한 번 더 성장과 한도둠 이제 발돋움을 하기 위해서 이제 인수합병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이제 이 내 기업들을 좀 더 가치를 책정을 하고 그 다음에 넘길 수 있는지에 대한 좀 과정을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저희 대표님께서 말씀해주셨던 강연 중에서 제가 조금 가장 좀 마음이 흔들렸던 부분은 그 여러분들께서는 인수합병을 볼 때 단순히 투자이겠지만 나에게는 일입니다. 그리고 잘못되면 내 잘못이고 무조건 내가 내 책임이고 잘 되면은 너희들 다 좋은 거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만큼 한 대표가 이 기업을 정말 처음부터 이만큼 키워가지고 다시 한 번 더 인수합병을 과정을 거치는 과정은, 한 기업은 내가 잘 이쁘게 자식을 잘 소중하게 키워서 되게 이제 시집을 보내고 장가를 보내는 그런 과정과 같이 좀 마음을 다 담아서 하는 그런 일련의 과정이 아닐까 싶었는데요. 저희 여러분들 이제 M&A라고 하게 되면은 되게 헷갈리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스펠링으로 M&A이다 보니까. 제가 그래서 여기 좀 사전적인 정의를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면, 한 기업이 매수한 기업을 자회사나 관련 회사 를 둘 뿐 해체하지 않는 것, 저희 퀴즈로도 나왔죠. 해체하지 않는 것을 인수, 그래서 A라고 하는 부분이 acquisition이라는 부분이고요. 매수한 기업을 해체해서 자사조직의 일부분으로 흡수하는 것을 바로 합병, merger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M&A가 인수합병이라고 이제 한국어로도 표현이 되는데요. 제가 어저께도 간단하게 링크드인을 설명을 드리면서 말씀드렸는데, 마이크로소프트가 링크드인을 30조 원을 주고 인수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합병이 아니었죠. 그 링크드인의 형태는 그대로 유지가 돼서 링크드인을 30조 원을 주고 마이크로소프트가 계속해서 프로그램을 이제 그 서비스를 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인수이고요. 그냥 회사 자체의 형태가 없어지고 한 조직으로 들어가는 것. 예를 들면 지금 여기 두산에 스마트 팩토리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기존의 업체가 아예 회사 이름을 없애고 두산의 이제 한 조직으로 들어간 형태가 이제 합병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앞으로 뉴스를 보시면은 아 이게 인수고 이게 합병이구나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대표님께서 이제 강연을 진행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시간 관계상 별도의 이제 그런 질문이나 이런 것들을 좀 진행을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너무 아쉬운데요. 대표님 저희 이제 강연 종료하면서 좀 인사 말씀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시간 안배를 좀 잘 못한 것 같아가지고 끝에 이제 좀 시간을 충분히 할애해서 제 사례를 좀 더 많이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조금 아쉽고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 이제 M&A를 통해서 엑시트하는 게 이제 쉽진 않습니다. 쉽지 않지만 되게 많은 스타트업들이 이제 결국에는 꿈꾸는 것이 엑시트하는 거잖아요. 이제 큰 돈을 벌고 싶고 훨씬 더 큰 성취를 이루고 싶고 그러니까 그 과정에 있어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힘듦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과정이 결국에는 M&A를 했을 때 또 엑시트 했을 때 거기에 따른 보상에 비례한다고 생각하시고 열심히 하시면 큰 결과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어려운 만큼 큰 보상이 뒤따른다는 거죠. 네, 이 정도로 짧은 마지막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법무쌤의 변승규 변호사입니다. 오늘 교육 마지막 날에 마지막 시간에 이렇게 뜻깊게 케이스로 살펴보는 투자계약 관련된 강의를 드리게 돼서 저도 굉장히 뜻깊고요. 오늘 내용이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요. 혹시나 이제 일을 하시게 되면서 투자 계약 같은 걸 접하시게 됐을 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강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벤처 투자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먼저 좀 짚어보고 조금 더 복잡한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회사를 설립하시는 것과 그 회사를 설립하지 않고 개인 사업자로서 사업을 하는 것이 어떻게 다른가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 사업자는 이 개인이 곧 사업의 주인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사업의 재산이 곧 개인의 재산이라고 나와 있죠. 네. 그러니까 이 개인 사업자일 때는 그 자기의 재산이나 이 사업의 재산이 구분이 안 됩니다. 그냥 왼쪽에 있는 주머니의 돈하고 오른쪽에 있는 주머니의 돈 정도의 차이죠. 그래서 어느 돈을 어떻게 써도 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라는 걸 설립을 하면 이 회사라는 것은 대표이사, 주주, 이사들로 구성이 돼 있지만 이것이 이 사람들하고 회사가 동일한 존재냐, 법적으로 동일한 존재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예. 회사는 개인하고 구분되는 독립된 법인입니다. 예. 그래서 개인 사업자와 회사가 차이가 있고요. 실무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이 개인이 법인의 재산을 함부로 사용하면 횡령죄에 해당할 수 있다라는 거죠. 설사 자기가 이 회사의 대표이사고 최대 주주고 이래도 개인의 돈하고 법인의 돈은 다른 거기 때문에 자기가 비밀번호 다 알고 OTP 이런 거 다 알고 있으니까 출금을 하실 수 있겠지만 그런 걸 잘못 출금하시게 되면 횡령죄에 해당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해하실 필요가 있겠죠. 네, 회사를 설립하게 되면 주식회사 형태로 대부분 설립을 하죠. 우리나라에서 사업을 하는 회사들의 90% 이상은 주식회사고 상장을 한 회사들은 다 주식회사죠. 이 주주들에게 돈을 모아서 사업을 위해서 만들어진 법인이 바로 이 주식회사입니다. 예, 그리고 주주들은 투자금을 납입하고 주식을 받죠. 예, 그리고 원칙적으로 이 회사와 대표이사는 독립된, 법적으로는 완전 다른 사람이기 때문에 뭔가 회사가 채무를 부담한다고 해서 그것을 대표이사나 주주가 이행할 의무가 생기지 않습니다. 예, 다만 예외적으로 대표이사나 최대 주주가 연대보증 계약 같은 것을 체결을 하면 연대보증인으로서 채무를 부담할 수는 있죠. 그리고 주주가 아닌 이사와 대표이사들이 회사를 경영한다.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면 회사의 주인은 주주죠. 회사를 설립해서 소유권을 가지고 이 회사에 필요한 돈을 넣은 사람들이 주주인데 주주들이 회사를 직접 운영하지 않습니다. 이 소유와 경영의 분리라고 하는 원칙인데요. 그래서 주주들이 직접 회사를 운영하지 않고 대표이사, 이사
이런 사람들에게 회사를 운영하도록 위임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죠. 근데 중요한 결정사항은 주주총회 결의를 거치고, 그리고 여기서 주주들이 의결권을 가집니다. 마치 우리 국가를 운영하는 거랑 비슷하죠. 이 국가의 주인은 국민이지만 이 국민들은 항상 뭐 여러 가지 자기 일상생활에서 일도 해야 되고 하니까 국가 운영을 다 하실 수는 없죠. 그래서 뭐 국회의원이라든가 대통령에게 위임을 하고 이분들을 뽑는 역할을 하죠. 그리고 또 회사에서 중요한 결정이 있을 때 주주총회에서 하듯이 이제 뭐 우리가 총선이나 뭐 이런 선거를 통해서 우리가 참여를 하죠. 그거랑 굉장히 유사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회사에 대한 투자로 벤처 투자를 지분 투자랑 이제 프로젝트 투자가 있긴 한데요. 거의 90% 이상은 지분 투자로 이루어집니다. 프로젝트 투자는 어떤 프로젝트에서 뭐 수익이 나면 얼마를 분배한다 이런 건데 이런 건 사실 뭐 그렇게 널리 사용되진 않고요. 흔히 말하는 지분 투자, 주식 투자 방식으로 투자가 이루어집니다. 투자를 할 때 이제 많이 사용되는 수단 또는 뭐 방식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보통주, 이름부터 보통이죠. 가장 기본이 되는 의결권이 있고 특별히 우선권 같은 건 없는 주식 보통주가 있고요. 우선주라고 해서 이제 우선주라고 썼습니다만 여러 가지 종류의 주식이 있습니다. 보통주 말고 보통주와 조금 다른 뭐 상환권이 붙어 있으면 상환 주식, 그리고 주식을 전환할 수 있으면 전환 주식. 우선주라는 것은 보통주보다 뭔가 우선권이 있는 주식입니다. 뭐 배당에 있어서 우선적으로 받는 배당의 우선주가 있고요. 그리고 뭐 자녀재산을 분배할 때 우선적으로 받는 또 그런 자녀재산 분배에 관한 우선주도 있습니다. 전환사채는 약간 특이한 이 투자 수단인데요. 이 주식과 사채가 좀 결합된 권리입니다. 그래서 전환사채로 인수를 하면 이 투자자가 만약에 이 회사가 굉장히 잘 돼서 주식을 갖는 게 더 나을 것 같다라고 하면 이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요. 아니면 생각보다 그렇게 잘 되는 것 같지가 않다 이러면 마치 그냥 돈을 빌려준 대출처럼 그 투자금 원금하고 이자를 받을 수 있는 이런 두 가지 권리가 있는 것이 전환사채입니다. 그래서 투자자가 원리금을 받는 걸 원하면 원리금을 받을 수 있고 아니면 주식을 받는 게 더 나을 것 같다 그러면 전환권을 행사해서 주식을 받을 수 있는 이런 투자 수단이고요. 신주인수권부 사채도 전환사채랑 좀 유사한데요. 그 투자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 원금하고 이자를 받을 수 있는 권리에 더해서 신주인수권이라고 해서 또 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합니다. 뭐 국내에서 스타트업이나 벤처기업 투자에서는 사실 신주인수권부 사채로 투자하는 경우는 많지 않고 이 앞에 보통주, 뭐 종류주식, 우선주라고도 하죠. 전환사채 이렇게 많이 하고요. 영어로 많이 CB라고 많이 부릅니다. 그래서 혹시 이런 업계 분들하고 얘기할 때 CB가 어쩌고 뭐 이런 얘기 하시면 전환사채 얘기하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개인 사업자와 법인에 대해서 구분을 드렸는데 이 사업을 하시다가 개인 사업을 하시다가 법인으로 전환하시는 경우가 많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뭐 세무적으로도 좀 사이즈가 커지면 법인으로 전환하는 게 유리하고 이런 게 있는데요. 개인 사업에 대해서는 지분 투자가 불가능하다는 점이 있습니다. 그 사람에 대한 권리를 팔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개인 사업에는 지분 투자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뭔가 대규모 투자 자금을 조달해서 회사 사업을 하고 싶은 경우에는 필수적으로 법인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법인 전환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많은 경우에 지분 투자를 받기 위해서 원래 개인 사업 하시다가 법인 사업자로 옮기시는 경우가 많죠. 뭐 아까 말씀드렸던 상장에 있어서도 당연히 법인이 되는 게 필수적입니다. 뭐 투자와 대출에 대해서 다들 아실 것 같긴 한데 또 간혹 모르시는 경우가 있어서 살펴보면요. 이 투자를 하면 주식을 취득하게 되죠. 그러면 이제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가지게 되고요. 의결권이라는 건 아까 그 주주총회에서 투표할 수 있는 권리죠. 그리고 배당금이라는 걸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배당금은 회사의 실적에 따라서 회사 실적이 좋으면 많이 나오고 안 좋으면 적게 나오거나 아예 안 나올 수도 있는 그런 돈이죠. 그리고 이 주식 투자금은 원칙적으로 회사의 입장에서 상환할 필요가 없다. 갚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한번 주식 대금을 납입하면 이 대출하고 달라서 그 돈을 돌려받기가 어렵다. 다만 예외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이 상환 주식이라는 좀 특별한 주식은 상환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있긴 합니다. 대출은
대출 금융기관이 보통 많이 하죠. 론이라고도 많이 하고 채권만을 가지게 되죠. 회사가 아무리 잘 되던 또는 못 되던 그건 상관없이 정해진 원리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갖습니다. 물론 회사가 망하거나 이 돈을 갚을 여력이 없어지게 되면 돈을 못 받는 상황이 될 수도 있죠. 그리고 원칙적으로 대출금은 상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예, 아까 주금 같은 경우, 그 주식 대금 같은 경우는 납입하고 나면 그것을 상환할 이유가 없습니다만, 예, 대출금은 다시 돌려받을 수 있는, 이자까지 붙여서 돌려받을 수 있는 점에서 차이가 나고, 주로 이러한 차이 때문에 회사들이 많이 이 주식 발행을 하죠. 주식을 발행한 돈은 뒤에 상환하거나 뭐 이자를 지급할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이 자금 조달을 이런 주식을 통해서 하는 경우에는 이런 이유가 많습니다. 예. 별도의 질문이 없는 것 같아서 좀 마무리해보려고 하는데요. 좀 인사 말씀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뭐 뜻깊은 마지막 강연에 제가 참여하게 돼서 정말 좋았고요.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이 굉장히 어려울 수도 있는데 혹시나 투자의 일을 하시게 되는, 자기가 창업을 하시거나 회사가 투자하는데 관여하게 됐을 때 그때 뭐 그런 얘기 있었지, 뭐 플립 뭐 이런 얘기 있었지 정도로라도 기억에 남으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즐거운 주말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